이번 시간에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품권인데 역시 문제만 쭉 풀겠습니다. 상품권 쪽에서는요, 시험이 하나밖에 나올 게 없다. 매출액이 얼마냐? 요거밖에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다 참고하시고, 우린 바로 실전형이죠. 분계는 각자 보시고, 물론 그 분계도 다른 책이랑 다를 겁니다. 순회법 분계를 했는데, 우리는 바로 실전형이니까 바로 들이대.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자본의 현금 대매 계약부채라는 선수금이 되겠죠. 그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그 상품권 받은 것이 왜 계약부채입니까? 미래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돈보다 받았으니까 미래의 재화, 용역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해서 부채라. 그것이 선수금이고 그것이 계약부채일 것이죠. 그리고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는요, 항상 나중에 매출로 간다 했었죠. 언제? 상품권 회수될 때. 상품권 회수됐을 때 그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거가 매출액의 적이야. 그럼 당연히 상품권 회수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바로 들이대. 10장 상품권 발행했는데 8장이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됐을 때 우리 매출이라며 8장 곱하기 상품권 껍데기 100만원 돼 있지만 20%만큼 할인해서 80만원 팔았어. 곱하기 80만원 해서 매출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환불하는 금액이 항상 있죠. 10만원은 매출 차감이다 라고 기준적으로 돼 있죠. 630만원 한 줄로 끝나는 거지. 다 필요 없어요. 분기 필요 없다고. 패스. 상품권은 매출밖에 시험이 안 나온다. 그 다음 반품 조건 판매. 역시 우리는 핵심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돼. 3, 4번 필요 없고 1, 2번 케이스. 요건 이제 분기를 좀 그래도 마스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물론 이제 분기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또 안 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분기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56만원짜리 원가를 갖다가 80만원에 팔았다. 현금 주고 팔았다. 그리고 반품 예상은 10%가 됐다까지 우리는 1년 말까지를 보시면 돼. 분기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익숙한 분기가 되겠죠. 차반에 현금 80만원 돈 들어온 것이고요. 매출 80만원 되겠죠. 매출 인식하면서 매출원가도 같이 인식하는 것이죠. 저기 있는 56만원이 당연히 재고자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간다. 아유 쉽다. 10% 반품이 예상돼. 그럼 매출도 10%가 거기다가 10% 가서 매출 날라가고 환불부채 쓰는 것이죠. 환불부채 돈 줄 의무가 되는 거지. 물론 추정치 부채 돈 줄 의무다. 아니 8만원만큼 우리가 반품 될 것 같다. 그럼 8만원만큼 돈이 나갈 것 같다 해서 환불부채 돈 나갈 의무 부채. 매출원가도 10% 간다. 56만원 곱하기 10% 가면 매출원가가 대변 날라가면서 그때 쓰는 게 뭡니까? 반환 제품 회수권. 그러니까 재고산이 56만원 집을 나갔지만 그 중에서 10%는 56,000원 다시 재고 들어올 것 같다고. 저번에 재고는 아니고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권리, 자산 되겠죠. 재고자산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기로 해서 푸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바로 실전용이다. 실전은 X년도 매출하고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왜? 그것이 기본적으로 IS에선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니까. 그 다음 BS는요. 각 시기별 장부가인데 1년 말에 환불 부채하고 역시 1년 말에 반환 제품 회수권 반환 제품 회수권 이게 낼 수 있는 전부지. IS는 위에 거, BS는 밑에 거.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야 80만원 팔았고 난 분기에 물어봤어. 1 빼기 0.1 10% 뺀 거죠. 8, 9, 72만원. 매출원가도 야 원래는 56만원 매출원가요. 1 빼기 0.1에서 계산하면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환불부채 뭡니까? 80만원 중에서 10%만큼 8만원. 돈 들어온 80만원 중에서 10%인 8만원 돈 나갈 것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환 제품 회수권 56만원 곱하기 10% 56,000원. 이게 낼 수 있는 전부라고. 분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 딱딱딱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고객 충성제도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것이죠. 역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1년도까지. 지금까지 모든 기출은 뭐 1년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1년까지만 하시면 된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1년까지만요. 2년 필요 없어. 10원당 1포인트를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10원당 1포인트 준다고. 1포인트의 가치는 1원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10만 원만큼 팔았고 그래서 제공한 것은 만점. 그것이 뭐예요? 10,000포인트죠. 왜? 10원당 1포인트 주기로 했으니까. 10만 나누기 10해서 10,000포인트를 줬다. 됐고.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 얘가 공정가치죠. 개별적으로 판매되면 얼마냐. 그것이 공정가치 개념이고. 포인트당 공정가치는 0.9다. 5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어. 그럼 바로 분계를 눈으로 보겠습니다. 차번에 현금 10만 원 팔았을 때 판매 시 그러면서 이때 뭘 쓰는 겁니까? 이제 제품 팔았죠? 뭐 제품 매출이지 뭐. 하나는 부채, 계약 부채. 어차피 책마다 분계는 다릅니다. 계정 과목 다르다고. 어떤 책은 선수금, 어떤 책은 이연 매출, 어떤 책은 계약 부채, 어떤 책은 부채 다 달라. 왜? 기준소에 그냥 부채로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계약 부채. 그래서 우리가 수행 의무가 두 개 있을 때는 공정가치로 안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공정가치가 개별 판매 가격, 수행 의무가 두 개니까. 제품에 대한 수행 의무, 그리고 또 포인트 나중에 고객님이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또 제공할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수행 의무가 두 개니까 우리는 공정가치로 안분한다. 요 10만 원, 요 10만 원이 되겠죠. 돈 받은 거 10만 원이 있는데 제품의 공정가치하고 포인트의 공정가치. 제품의 공정가치 10만 원. 다른 거예요. 요거는 판매해서 돈 받은 거고 요건 제품의 공정가치고. 그리고 포인트 공정가치는 9,500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10,000포인트 곱하기 0.95 한 거죠. 그래서 9,500원. 그렇게 해서 공정가치로 안분해서 하면은 뭐 숫자가 지저분하겠지. 그 얼마야? 그러면 91324. 그럼 나머지가 되겠죠. 이걸 또 안분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걔는 뭐 10만 원 곱하기 분모 똑같고 분자는 9,500원 되겠죠. 이걸 안분했으면 한 놈만 하면 되지. 나머지 10만 빼기 가면 되겠지. 그게 얼마야? 8676? 요건 이제 팔았을 때고. X년 말 포인트가 회수됐을 때. 그럼 계약부채 없어지면서 계약부채라고 하는 요 선수금이라는 요 부채는요 항상 없어지면서 매출로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 뭐 정해진 계정 과목 없지만 어쨌든 제품 매출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 매출이라는 매출 또 다른 매출이겠죠. 항상 계약부채 없어지면서 매출로 간다. 계약부채 미래 재화 용역 제공해야 할 의무.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될까.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고요. 그럼 8,676인데 회수 비율만큼 이만큼이 전체 회수가 예상되는데 이만큼 회수됐어. 회수 비율만큼이 매출로 전환된다. 이것이 회수 비율 되겠죠. 분모는 뭐 누적 예상 회수 포인트 예상이 그러니까 분모는 총 회수 예상 포인트가 되겠고 분자는 뭐 실제 누적 회수 포인트인데 뭐가 중요해? 그냥 회수 비율 하면 되는데 회수 비율. 우리 1년도까지만 잘 계산하면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면은요. 얼마냐 쭉 해서 두들기면은 3,470원. 우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뭐 시험은 뭐 요 분기에서 풀면 되는 거지 뭐. 야 제품 매출 얼마냐 시험 문제. X년만 포인트 회수로 인한 매출 얼마냐? 얘도 시험 문제. 만약에 X년 수익이 얼마냐? 수익 얼마냐면 두 개 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품 매출에 인한 수익인지 포인트 매출에 인한 수익인지 아니면 수익 전체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포인트 회수로 인한 매출 얼마냐? 요거 되는 거. 왜냐면 어차피 계정가만 안 물어봐요. 계정가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가장 어렵게 되면은 야 X 1년 만에 계약 부채 얼마냐? 뭐 내려면 됐지. X 1년 만에 계약 부채 여기서 8676에서 3,470원 빼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보통 잘 안 물어보고 요 수익 쪽
그렇게 해서 물어본다. 됐어요? 1년도만 하시면 돼. 수익 쪽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 충당 이제 포인트 이제 공부했고, 건설계약 봅시다. 건설계약. 예, 건설계약 보시죠. 우리 바로 실전형이니까 뭐 분기 아예 필요 없이 바로 들이대겠습니다. 건설계약 기준서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되는 거지. 그래서 쭉 해서 뭐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 손익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은 뭐 누구나 다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또 제가 했던 별의 방식으로 바로 들이대겠습니다. 이게 계약 금액인 거고요. 3년 동안 공사한다. 진행률은 뭐 무조건 누적 발생 원가 기준으로만 나오는 것이죠. 계약 손익을 물어보는 것인데 청구의 회수액은 분기상으로 필요하지만은 계약 손익 할 때는 필요가 없다. 그럼 진행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아무리 별에라도 진행률은 필요하다. 실제 누적 발생 원가 나누기 추정총 계약 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해서 진행률을 계산한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X 1년도, 2년도, 3년도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제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누적 계약 손익 그리고 단기 계약 손익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야, 해보자. 그리고 실제 누적 발생 원가는 정확하게 뭡니까? 모르면 적으셔야지. 이거 뭡니까? 아, 이건 너무 쉽지. 그냥 공사비 단기 합친 거니까. 걔는 너무 쉽지. 0.2억 두 개 더해서 0.55억. 다 더하면 얼마야? 1.05 공사비 다 합친 거고. 걔는 쉬운데. 추정총은 정확하게 뭡니까? 실제 누적 발생 원가 더하기 추가 예정 원가죠. 정확하게 하셔야 돼. 실제 누적 발생 원가 더하기 추가 예정 원가. 지금까지 공사비 실제치하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추가 예정 원가 합친 것이죠. 여긴 주어졌네. 그래서 진행률은 뭐 20% 나누면 되겠죠. 여기는 50%, 100%. 그러고 이제 별회로 바로 들이대는 거지. 이렇게. 누적 계약 손익 어떻게 합니까? 수익금액 전체 1억 2천. 비용 전체는 어디 있습니까? 추정총 계약 원가. 이거 이제 비용 전체지. 거기 동일한 진행률 20%를 때린다. 얼마야? 400만 원. 첫 해니까 누적임에서 너도 단기가 되겠죠. 첫 해니까. 첫 해니까요. 2차년도. 시험은 맨날 2차년도만 했지. 주로 거의 90% 2차년도 됩니다. 이야, 그러면 어떻게? 수익금액 바뀌면 바뀐 대로 안 바뀌었죠? 그럼 그대로 바뀌면 바뀐 대로 비용도 바뀌면 바뀐 대로 1억 천. 진행률 뭐 50%. 그러니까 계약 수익이든 계약 원가든 동일한 진행률을 때린다는 그런 컨셉하에 이런 별회를 만든 것이죠. 얼마야? 500만 원? 단기 누적 빼기 전기 누적해서 빼면은 100만 원. 그렇게 하면 빠르지 않습니까? 1년도, 2년도, 3년도인데 단기까지 누적 빼기, 전기까지 누적하면 그것이 단기다라는 그런 컨셉이죠. 3년도도 해보자. 수익금이 바뀌면 바뀐 대로 안 바뀌었어. 비용은 바뀐 대로 다 갈아끼요. 진행률은 100%였습니다. 1,500만 원. 단기 누적 빼기 전기 누적 빼면은 뭐야? 1,000만 원 되겠지. 그러니까 3년까지 누적 빼기 2년까지 누적하면은 3년도에 계약 손익이 나온다. 그럼 별회가 빠르지 않습니까? 별회로 가시라고. 됐죠? 예, 건설계약 금액 변경돼도 뭐 똑같지 뭐 청구 회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역시 계약 손익이 시험에 나온다. 중간에 계약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대로 하면 된다고. 일단 진행률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겠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해서 진행률 쭉 하면은 뭐 아까랑 똑같네. 20%, 50%, 100%. 그리고 바로 들이대. X 1년도, 2년도, 3년도 누적 계약손익. 저는 탑핑마다 다 이렇게 요령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분계 뭐 필요 없고 그냥 FM4 다 필요 없고 다 야매로 하지 않습니까? 야매. 다 기술들이 다 있어요. 단기 계약손익. 뭐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야, 수익금액 전체 1억 2천. 비용 전체는 1억. 거기다가 뭐 공통 진행률을 때린다. 얼마야? 0.4억. 맞나? 400만 원이지, 400만 원. 역시 시험은 맨날 2차년도로만 낸다. 2차년도. 바뀌었잖아. 야, 바뀌면 바뀐 대로. 이 포맷이 그래도 좋아요. 뭐 빠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뭐 별애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바뀌면 바뀐 대로 그냥 갈아 끼면 된다고. 1억 천. 실행률은 50%. 그럼 1,500만 원. 얼마나 편해. 단기 빼기 전기 해서 단기 누적 빼기 전기 누적 1,100만 원. 벌써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는지 체크. 그 다음에 3차례도 해보자. 바뀌면 바뀐 대로 안 바뀌었죠. 암만 없으면 안 바뀐 거지. 그럼 1억 4천 그대로가 수익금의 전체. 비용 정체는 1.05억. 진행률은 뭐 100% 하면 얼마야? 3,500만 원. 단기 누적 빼기 전기 누적해서 빼. 그러면 2천만 원 되겠죠. 예, 편리하죠. 중간에 뭐 계약 금액이 바뀌었든 뭐가 바뀌었든 그냥 요 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깔끔하게 빠르게 다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공사 손실 케이스입니다. 뭐 긴소가 사라진 다음부터는 이제 공사 손실 케이스는 뭐 시험에 뭐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래도 뭐 해봅시다. 진행률 하는 거는 뭐 다 똑같이 잘할 수 있으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해서 진행률은 저쪽 위에다 써야지. 자리가 없으니까. 뭐 바로 하면 되지. 뭐 20%, 50%, 100%. 그리고 우린 바로 별해로. 당연히 이거 다 필요 없고. X 1년도, 2년도, 3년도. 시험은 거의 다 2년도가 나온다. 그래, 어쨌든 건설계약에서 제일 어려운 공사 전시 손실 케이스인데 기준서가 사라진 이유로 거의 안 나오고 있다. 뭐 그래도 뭐 내려면 낼 수 있지. 누적 계약 손익, 단기 계약 손익. 그럼 이거잖아. 공사 전체가 손실이 예상됐을 때는 미래 공사 손실 예상액을 즉시 비용 처리한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수익 금액 전체하고 여기 1억, 비용 전체가 추정총 계약원가죠.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야. 방금 지금까지 봤었던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역전이 안 됐거든요. 수익 금액 전체보다 비용 전체가 더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역전됐잖아. 이게 공사 전체가 손실이 예상되는 케이스겠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 예상 손실액을 즉시 비용 처리. 해보자. X년도. 이거는 똔똔이기 때문에 손실 아니지. 수익금액 전체 1억. 비용 전체는 추정총 계약원가. 여기다 진행률 20%에서 뭐 어차피 빵이지 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금액 전체 이하 바뀌면 바뀐 대로. 안 바뀌었죠. 1억. 비용 전체는 1억 천. 그 다음에 50%를 때린다. 요걸 이제 공사 전체 이익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공사 전체 손실이 예상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 예상 손실액을 즉시 비용 처리. 이게 이제 미래 예상 손실액을 즉시 비용 처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뭡니까? 뭐랑 똑같아요, 그냥? 이 수익금의 전체 비용 전체랑 항상 똑같은 거지.
언제나 그렇다고 미래 예상 손실과 즉시 비용 처리해서 뭐 지금껏 쉽게 말하면 실행률이 뭐 이게 50%든 60%든 또 심지어 53.3333%든 간에 전혀 상관없어. 얘랑 합치면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이 부분이 굳이 말하면 공사 전체 손실 예상액인데 그걸 즉시 비용 처리한 것인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 지금 시험에 임박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따지고 그럴 시간 어딨어. 그냥 다 외우세요. 예, 어쨌든 다 기본 강의 문제 풀 때는 다 친절하게 했던 건데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전용.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 진행률 상관없이 0.1억이야. 단기누적 빼기 전기누적. 그럼 당연히 0.1억이 되겠지. 마이너스 1000만원. 됐고 3년도 뭐 2년도 중심 되기 때문에 3년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여 수익금의 전치 FD가 바뀌면 바뀐 데 넣으면 된다며. 비용 전치 100%. 그럼 이것도 뭐 똑같네. 단기 누적 빼기 전기 누적 하면은 빵이 되겠죠. 빵이 뜨고 마이너스 뜨고 플러스 뜨고 그 부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숫자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0도 다 가능한 거지 뭐.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빵이 됐다. 됐죠. 예. 그래서 공사선 손실 예상됐을 때 우리나라 시험은 지금까지 항상 2000년도에서 공사선 손실 났는데 이 진행률이 50%든 60%든 53.333이든 뭐 58.333이든 뭐든 간에 항상 수익금의 전체 비용 조사는 똑같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됐습니다. 건설계약도 끝. 그 다음에 재고자산. 역시 뭐 내용 정리를 뭐 우리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뭐 저도 하고 싶지. 그리고 나는 그런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거기 가면 다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좀 핵심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회계를 10시간에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하라고 하니까 제가 10시간 동안 하는 것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문제밖에 못 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뭐 조정상 한 4개 정도 나오죠. 보통 4개, 적으면 3개 정도. 뭡니까? 창고 실사금액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조정을 하는 것이죠. 창고에는 있는데 바로 들이댑시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이렇게 했어요. 창고에 있냐 없냐, 내 재고냐 아니냐,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 주제가 어려운 것이 조정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또 심지어 조정이 없는 것도 있어. 그 세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내 재고냐 아니냐는 수익하고 반대로 가는 거지. 물론 이제 수익이 인식했다는 거는 구매자 말고 판매자한테 수익이 있겠죠. 판매자. 내가 물건 팔았어. 매출이죠. 내가 물건 팔면 수익이라고. 그럼 내 재고가 아닌 거지. 그렇죠? 내가 물건 안 팔았어. 수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재고다. 그러니까 수익하고 재고는 반대로 간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보자.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죠. 미착 상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운송 중인 재고죠. 그래서 매입자 입자, 판매자 입자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겠지. 전체 케이스는 이런 거 미착 상품이 4가지가 있죠. 선적지 또는 도착지, 그리고 구매자, 판매자에서 2 곱하기 2에서 전체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다른 거는 문장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런 얘기 써있거든. 야, X 1년 말 현재 운송 중이야. 지금 바다에 떠있다 이거요. 재고자산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다고. 선적한 순간 소유권이니까 결국 창고에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 창고에 없다고. 좀 바다에 있다고요. 그리고 선적한 순간 배에다 실는 순간 소유권이 구매자 거다. 매입했잖아. 그럼 내 거 맞지? 더 한다. 10만 원. 창고에 없는데 구매한 순간, 그러니까 선적한 순간 소유권이 매입자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한다. 됐죠? 두 번째, 야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도착을 아직 안 했잖아. 왜? 지금 바다에 있으니까요. 도착 안 했으니까 아직은 매출이 아니라고. 도착을 해야 매출이고 도착을 해야 소유권 넘어간 건데 도착 안 했으니까 매출이 아니야. 매출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내 거다. 그러니까 수익하고 재고 반대로 가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컨셉이니까 그럼 다시
야, 도착을 해야 매출이야. 도착 안 했잖아요. 바닥에 있다고.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아니기 때문에 내 재고라고. 그래서 더해. 수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 제가 뭐 이런 걸 설명한 적이 있었죠. 위탁 판매하고 이런 거 이제 시용 판매인데, 그리고 또 어디 있어? 이 저당 상품. 요 세 가지는요. 말도 안 되는 요령을 설명드렸죠.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더하고, 긍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기본 강의, 뭐 문제풀이 강의 듣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죠. 그럼 4번이 간단하니까 4번 먼저 볼까요? 4번은 이제 시용 판매 쪽 얘기죠.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이게 시용 판매죠. 구매의사 표시할 때 그때 수익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고객한테 화장품 맡긴 거, 이 한번 써보라고. 창고에 없죠. 또 구매자가 매입사 표시 안 했어. 수익이 아니다. 수익 아니니까 내 재고다. 더한다고. 제가 말했죠.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더한다고. 그 매입의사를 만약에 표시했어. 긍정적인 단어. 조정사항 없다. 이런 거. 왜? 매입의사 표시했으면은 그때는 수익 인식했으니까 내 재고가 아니고 똑같으니까 조정사항 없는 거지. 그래서 시용 판매. 시용 판매죠. 저당 상품도 간단하니까 걔도 볼까요? 한 거 먼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당 상품. 자이포 담보 잡힌 상품입니다. 실사 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 제가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더한다 했었죠. 만약에 실사 재고 포함됐으면 조정사항 없다. 내 거잖아. 담보 잡힌 상품 내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고. 다만 우리 회사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창고에 없대. 그 조정사항 맞잖아. 만약 우리 회사 실사 재고 포함이 돼 있어. 그럼 더하기가 되겠지.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조정사항 없는 거지. 그렇죠?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조정사항 없다고. 실사 재고 포함돼 있어. 긍정적인 단어는 조정사항 없고 부정적인 단어는 더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위탁 판매도 제가 말했죠. 위탁 판매, 시용 판매, 저당 상품은 부정적인 단어 더하고 긍정적인 단어 조정사항 없다. 야 30만원 위탁자가 수탁자를 맡겼어. 수탁자가 20만원 팔았어. 10만원만큼 안 팔았네. 10만원만큼 안 팔았네. 10만원 더해. 부정적인 단어 더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30만원 맡겼는데 20만원 팔았고 10만원 안 팔았어. 20만원 따로 10만원 따로 다 생각하겠지. X 동그라미 막 하겠지. 복잡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똑같죠. 결국은 위탁 판매, 시용 판매에서 부정적인 단어라는 것은 수익 인식 안 했으니까 뭐 수익 인식 안 했으니까 내 재고다라는 것이고 창고에 없는 것이고 지금 위탁자가 수탁자에 30만 원 다 맡겨서 창고에 없는데 그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팔았으니까 걔는 이거잖아 지금 20만 원 부분 10만 원 부분인데 얘는 팔았으니까 20만 원 팔았으니까 어떻게 수익 인식했으니까 내 재고 아니다. 10만 원 안 팔았으니까 수익 인식 안 했으니까 내 재고다. 그래서 10만 원만큼 더 한다. 그런 거지 지금. 한참 걸리죠. 더 외워서 하는 게 빠르다. 그리고 제가 반품하고요. 반품 조건 판매하고 할부 판매는요. 무조건 조정사항 없다 했었습니다. 반품하고 할부 판매. 할부 판매부터. 재활한 인도 기준, 용역 진행 기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인도에 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다고. 인도에 있으니까 창고에 없는데 인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하는 거잖아. 인도에 있으니까 수익 인식하지. 수익 인식에 있으니까 내 재고가 아니다. 조정사항 없다고. 야 뒤에 뭐라 써있는데 대금을 받든 안 받았든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금 받든 안 받았든 페이크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부 판매 무조건 조정 없어. 반품 조건 판매도 마찬가지. 물건을 팔았죠. 우리 지금 창고에 없다고. 내 재고 아니다고. 왜? 이거는 분기상으로 그랬거든. 우리가 아까 반품 조건 판매할 때 분기 살짝 받지 않습니까? 반품 가능성을 물론 하나만 받지 그렇죠? 반품 가능성 예측을 가능하든 예측이 불가능하든 대부분의 재고선 다 날라가거든. 분기상으로. 궁금하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아까 했었던 그 반품 조건 판매 그 예제에서 분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험에 나오는 거 한 가지만 봤었지만 반품 가능성 예측이 가능하든 안 하든 대부분의 재고선 날라갔거든. 그러니까 반품하고 할부 판매는 무조건 조정사항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플러스 아니면 조정사항 없음인데 마이너스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미인도 청구 판매. 아직 인도하지 말라고 청구한 거지. 구매자 요구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물건 팔았는데 구매자께서 야 나중에 물건 주세요. 뭐 그런 거지. 아직 인도하지 말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백화점 입장에 창고에 갖고 있지만 내게 아니잖아. 왜냐 팔았으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50만 원.
유일하게 마이너스 되는 놈이다. 그래서 요 실사금액 800만 원인가요? 거기다가 이걸 다 가감하면 걔가 정답이 되고, 뭐 실제 시험은 뭐 조종사 뭐 3개에서 4개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 주제는 뭐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입니다. 리프린트 페이지로는 33페이지. 핵심들 쭉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올리고요. 가능할래나? 뭐 하지 뭐. 500만원, 6,500만원, 60% 정상, 뭐 한 줄만 더 올립시다. 500만원, 6,500만원. 이 정도면 됩니다. 기초 500. 재고에서는 오른쪽이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왼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합치면 뭐 7,000. 여기도 뭐 당연히 7천만원 나와야 되고. 500, 600 맞죠? 그 다음 우리는 구하려는 게 뭡니까? 오른쪽 매출원가도 있고, 아시다시피 재고자산 감모손실, 뭐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 없지 뭐, 이거지 뭐. 마지막에 뭐 당연히 뭐 기말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기말재고 데이터랑 관련된 건데, 여기서 제가 기말재고 데이터를 정리해보죠. 하여튼 요 감모손실, 평가손실, 기말재고 이거 싹 다 기말재고랑 관련된 거라고. 요 세 개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가 매출원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일단 수량 측면에 두 개, 장부상 수량이 있고 실제 수량이 있죠. 그러니까 팔리고 남아 있어야 되는 기말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 1000개. 실제 수량은 뭐 창고 실사 수량이 되겠죠. 팔리고 남아 있어야 되는 기말재고 수량, 장부상 수량이고, 실제 수량은 창고 실제 수량이고, 단가 쪽은 단위당 원가가 있고, 원가 뭐 취득원가죠. 단위당 시가. 시가 이름은 정식 이름은 뭡니까? 순실현 가능가치. 예상 판매가 빼기 예상 판매비. 이렇게 하면 이게 9,000. 순실현 가능가치. 원가는 뭐 취득원가 10,000원 박스에 돼 있죠. 요거 갖고 밑에 세 개를 채울 수 있어야지. 그래 해보자. 야 너는 기말재고에 문제가 생겨서 너도 문제 생겼어. 어떤 문제? 야 너는 기말재고에 수량상의 문제가 생겼어. 너는 기말재고 단가상의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우리 기말재고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가보. 그러니까 이게 재고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것이지 사실상. 그럼 바로 나오는 거지. 장부상 수량 빼기 실제 수량 1000개 빼기 900개. 거기다가 원가를 때린다. 왜냐면 시가는 평가손실 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준서에서도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을 때 야 감모손실 먼저 계산해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가는 이제 평가손실 때 등장한 단어다. 그거 얼마요? 100만원? 근데 저쪽에 60%는 정상감모 이렇게 돼 있죠. 정상, 비정상에서 60만원은 정상, 비정상은 40만원. 뭐 정상은 뭐 예상 가능했다, 비정상은 예상치 못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평가, 실제 수량 곱하기 원가 시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실제 창고 수량 곱하기 원가 시가 차이. 물론 원가보다 시가가 더 크면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고, 원가보다 시가가 더 작았을 때 이 공식 성립하고. 뭔 소린 거 아니? 원가가 10,000원인데 시가가 만약 12,000이야. 그럼 평가 손실 없죠? 우리 평가 이익은 아예 없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지금 이 강의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알아듣는 사람은 이 강의 들어야 돼요. 90만원. 그 다음에 저가법. 걔도 이제 실제 수량에 대해서 저가 평가한다. 실제 수량 어디 있습니까? 900개. 왜 저가법? 둘 중 작은 거니까. 우리 회계에서 뭐 가장 작은 거 해봐야 둘 중 작은 거고, 가장 큰 거 해봐야 둘 중 큰 겁니다. 원가는 10,000원, 시가는 9,000.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가자 이거지. 이거 곱하기 9,000에서 작죠? 이제 810만원. 그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야? 1,000만원.
그 매출한가 얼마? 6천만 원. 가끔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열심히 집중했는데 매출한가 놓쳤다고. 어떻게 나온 겁니까? 6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이거 다 더하면 1천만 원. 근데 판매 가능자고 7천이요. 7천만 원 빼기 1천만 원. 그럼 나머지가 6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시험 낼 수 있는 게 꽤나 많죠. 첫 번째, 감모서실 얼마냐? 캐스처 시험 문제. 평가서실 얼마냐? 당연히 너도 시험 문제. 기마재고 얼마냐? 너도 시험 문제. 가장 어려운 거 뭡니까? 매출원가 얼마냐? 야, 6천만 원이요? 그 순수 매출원가는 6천만 원이죠. 그래서 단소장 봐야지. 야, 정상 감모서실 매출원가 가산. 비정상 예상치 못한 거는 기타 비용. 걔가 뭐 영업비 비용이죠. 평가손실 매출원가 가산. 이런 식으로 단서장 붙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얘기입니다. 야, 우리 IFRS 시험 하냐? 그러니까 단서장에 붙은 거지. IFRS는 뭐 평가손실 감모서실 야 비용까지야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단서장이 거의 다 이렇게 붙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낼 수도 있는데 뭐 항상 저렇게 붙어요. 그 아까 정상 감모서실 60만 원과 평가서실 90만 원 더 돼야 되겠지. 그래서 순수 매출원가 6천만 원에다가 정상 감모서실 평가서실에서 6,150만 원이 이제 최종적인 매출원가의 정답이 되겠죠. 얘가 제일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음 5번 했어. 비용이 얼마냐? 그럼 비용 어디 있습니까? 야, 너도 비용, 너도 비용, 너도 비용 해도 되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7천만 원에서 기마재고 빼면 되는 거 아니냐?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마재고 빼면 되지 않냐? 810만 원. 그게 더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면 너도 비용, 너도 비용, 너도 비용이야. 요 세 개를 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풀이겠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마재고 빼면은 똑같다라는 거지. 못 믿겠으면 다 해보세요. 똑같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 그게 더 똑똑한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매 가능 재고 왼쪽에 주어진 거에서 기마 재고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게 원래는 가장 어려운 건데 요령이 있으면 또 가장 쉬운 것이죠. 예, 낼 수 있는 게 꽤나 많았죠. 감모서실 시험 문제, 평가서실 시험 문제, 기마 재고 시험 문제, 매출원가가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고 비용도 물어볼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낼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데이터 4개 갖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핵심. 다시 정리. 감모서실 어떻게? 수량 빵꾸니까 야 이거 차이 나는 거에다가 원가 때린다. 왜? 시가는 평가손실 등장한다니까. 그런 다음에 평가손실은요. 걔는 단가상의 문제니까 실제 수량 900개 곱하기 원가 시가 차이다. 일단 기말재고는 적합법이죠. 실제 수량 900 곱하기 둘중 잔고. 그래서 이 데이터 4개를 보고 바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다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든 다 풀 수가 있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적합법 쪽에서 뭐 내용은 됐고요. 바로 들이대. 페이지는 36페이지. 이 정도 스피드로 나가야 우리가 한 10강 정도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가 더 길게 하면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회계감사 시즌인데 죽을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자다가요. 그냥 뛰어내릴까? 아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그냥 이렇게 몇 바퀴만 이렇게 굴르면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24층에 떨어져 그냥 한 방에 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뭐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예,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나도 좀 하고 싶지. 뭐 몇 시간 더 하면 얼마나 더 좋아.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짬밥도 있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또 뭐 10시간 맞춰달라 했는데 저도 뭐 그 이상 시간이 안 됩니다. 저녁 가기도 하고 뭐 주말 지금 주말이거든요. 주말 뭐 다 뜁니다. 빨리 구정이 돼서 좀 쉬어야 되는데 구정 때는 뭐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다 안 된다 하니까 할 수가 없는데 예, 구정 때 돼야 이제 쉴 수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하루도 못 쉽니다 지금. 그래서 안 걸린 감기도 비슷하게 걸렸죠. 뭐 심하게는 안 걸렸는데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거든. 약간 감기 목소리인데 심하게는 또 안 걸렸습니다. 보시죠. 적합법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고자산 적합법이요.
A 갖고 A를 만든다. B 갖고 B를 만든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 저가법에는 또 예외가 있죠. 일단 원재료는 시가가 뭐냐? 이 원재료는 현행 대천가가 이제 시가의 대용치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 되겠죠. 원재료는 왜냐하면 순실현 가능가치가 예상 판매가 빼기 예상 판매 비용인데 원재료는 파는 개념이 아니잖아. 걔는 구입하는 시가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현행 대천가가 지금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하는 구입할 때 시가 개념인데 뭐 다 기본 개념 아시죠? 그게 이제 시가 이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저가법의 예외 뭐 이런 거지.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원가보다 시가가 더 크다. 그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제품에 대해서 원가보다 시가 더 크니까 뭐요? 평가 사실 없는 거지. 이야, 네가 평가 사실 없어? 그럼 너도 평가 사실 없다. 라는 저가법의 예외 사항인 것이죠. 그 얘기는 그냥 원가법 적용해라. 취득가 그대로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저가법의 예외죠. 오케이. 그럼 뭐부터 보는 거예요? 제품부터. 하나는 얘가 더 크고 하나는 얘가 더 크네. 뭐가 예외입니까? 밑에 게 예외지. 시험 문제. 저가법은 시험 문제가 두 개죠. 첫 번째 기말재고 얼마냐? 두 번째 평가손실 얼마냐? 그럼 제품에 대해서 지금 평가손실 없잖아요. 뭐 어쨌든 뭐 둘 중 잔고에서 22만 원이고 제품에 대해서 평가손실 없어? 원재료 너도 없다고. 그럼 그 얘기는 원재료 그냥 무조건 원가법 그대로 가라 이거요. 비록 시가가 더 작아도 그냥 원가법 가라고. 예외잖아. 저가법 예외. 위에 거는 그게 아니지. 원칙적인 상황이죠. 그럼 둘 중 작은 거 똥감, 둘 중 작은 거 해봐야 이거고 둘 중 작은 거 해봐야 이거니까 얘네들이 기말재고 되는 것이고 원가보다 시가가 더 작네. 평가손실. 원가보다 시가가 더 작네. 평가손실. 원칙적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원가보다 시가가 더 커. 저가법이 예외. 원재료 그냥 원가법 써라. 그 평가손실 물어보면 6만 원이 정답이고요. 기말재고 물으면 얼마야? 78만 원? 예, 맞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가법에서는 기말재고 아니면은 평가손실을 물어본다. 그리고 뭐부터? 제품부터 보는 것이다. 그리고 원재료는 시가가 파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할 때 시가, 지금 동일한 자산 구입하면 얼마냐라는 구입할 때 시가 개념 예를 쓸 수밖에 없다. 됐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또 필요한 설명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재료 제품 나오면은 제품부터 본다. 저가법의 예외사항 체크하고 위에 거는 원칙적인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이겠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